민족 최대의 명절인 광명성절을 맞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이 만수대 창작사에 건립됐습니다. 북한이 외국 관광객들만 오면 보여주는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이다. 이 동상을 만드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갔다는 사실은 말 안 해도 짐작할 것이다. 문제는 이 시기가 김일성이 사망한 직후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던 그 시기라는 점이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시신을 영구 보존하는 데 자그만치 8억 9천만 달러를 쏟아부었다. 당시 시세로 강냉이 600만 톤의 돈이었고 그 당시 북한 주민들 3년치 식량 부족분을 살 만한 액수였다. 김정일은 주민들의 굶주린 배를 채우는 데 써야 할 비용을 아버지와 자신을 우상화하는 데 아낌없이 쏟았던 것이다. 멀쩡하던 김일성의 집무실, 즉 금수산 의사당을 다시 고쳤고 김일성의 영생탑을 새로 세웠다. 어디 그뿐인가 충성의 노력동원이라는 명목하에 굶주린 인민들을 노동 현장으로 내몰았다. 이런 김정일이 1996년 말 식량과 관련해 화를 낸 적이 있었는데 지금 뭐라고 했네? 인민군대 군량미가 떨어졌다고? 그게 말이 되네? 빨리 대책을 세우라. 그때 당 조직을 포함한 모든 조직들이 총동원돼 군과 리의 농촌 간부들을 발동시켜 농민들이 자기들의 식량으로 남겨놓았던 목 가운데서 3개월분을 무조건 떼어 군대에 바치는 애국미 헌납운동을 강행했다. 애국미 헌납운동? 야원, 무슨 그런 운동이 다 있네. 목소리 낮추시라요. 지도원 동지가 듣겠습니다. 야, 그나저나 억하네. 우리 식량 남겨둔 거는 고조 딱 먹고 살 만큼 남겨둔 기야. 그거 없으면 우리도 죽어. 누가 아닙니까? 3개월을 떼갔으니 어쩝니까? 김정일 지도자 동지는 우리 인민들은 다 굶어 죽어도 인민 군대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야. 쉿! 아이고, 니기 들으면 어갈라 그럽니까? 들으면 억하겠네. 내가 없는 말 했네. 배급도 안 해주면서 있는 식량까지 뺏어가면 억하네. 풀 뜯어서 죽 끓여 먹으면 되겠죠 뭐. 도대체 인민공화국에 인민은 없는 것 같단 말이야 내 말은. 아이 그나저나 오늘부터는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들가시오. 근데 인민들한테 인민군대 식량까지 뺏어갈 정도로 어려우면 소리 영생탑하고 기념궁전은 왜 짓는 거야? 니 보시라요. 누가 들으면은 정치범 수용소 가겠습니다. 내가 뭐 없는 말 했네? 말은 다 맞지만 남들이 들으면 큰일 난다 이거야요. 모르겠어. 영생탑 짓는 저 돈이면은 우리 인민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가? 뭐 이건 기르티요. 근데 정말 인민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영생탑은 왜 건설할까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무리하게 금산 기능궁전이라든가 그리고 영생탑이라든가 이런 신격화 구조물들을 만드는데 고액을 투자하는 북한 정권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 자체가 그때 사실은 많은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때 북한 주민들이 돈 계산을 해봤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 돈이면 쌀을 얼만큼 사올 수 있는데 왜 저 돈을 저기에 낭비를 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김정일이가 어찌 보면 그 자충수를 뒀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리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신격화꾼이라도 부여잡고 있어야지 그것마저 얻게 되면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모든 정책, 대외 정책에 있어서도 실패한 정권인데 그 신격화라도 강하게 내밀지 않게 되게 되면 정권 유지 명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중앙당 통일전선부 101 연락소에 근무했던 장진성 씨의 증언이다. 당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던 순수하고 착한 북한 인민들 사이에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겨났다. 사실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 아닌가.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영생탑이며 이미 죽은 사람의 시신을 영구히 보존하는 작업이 왜 필요하다는 말인가. 그런데 김정일은 이렇게 신격화, 우상화 작업에만 돈을 쏟아부은 게 아니었다. 그가 북한 인민들을 굶겨 죽이면서까지 공을 들인 분야는 따로 있다. 북한이 오전 11시 57분쯤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3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은 오늘도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을 것이다. 핵무기를 통해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한반도를 긴장으로 몰아넣고 있다. 북한의 핵은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의 골칫거리. 그래서 국제원자력기구는 끊임없이 북한 측에 핵시설을 사찰받으라고 요구해왔다. 국제사회 요구에 대해 북한은 92년 1월 30일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수락한다. 그런데 핵무기 전파방지 조약으로부터의 탈퇴 효력이 자동적으로 즉시 발생한다는 것을 선포한다. 이듬해 1993년 북한은 핵무기 전파 방지 조약, 즉 NPT 탈퇴를 선언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도 거부하고 만다. 한반도에는 또다시 군사적인 긴장감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94년 핵위기가 봉합되는 듯 했으나 2002년 또다시 북한의 2차 핵위기가 불거진다. 북한의 핵개발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 한반도의 긴장 역시 현재 진행형이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의 핵개발을 우려하는 것은 무엇보다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다. 바로 북한 인민들의 배를 채워줄 식량 구입비가 몽땅 핵개발을 하는데 쓰였기 때문이다. 북한 핵개발 비용 추정. 2014년 4월 북한이 쏘아 올린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3호, 즉 대포동 2호의 제작 및 발사장 건설 비용 약 8억 5천만 달러 추산. 북한 광명성 3호, 즉 대포동 2호 제작 및 발사장 건설 비용 약 141만 톤의 쌀을 구매할 수 있는 비용. 이 비용으로 중국산 강냉이를 구입할 경우 약 250만 톤. 북한 인민들의 6년치 식량 부족분. 지금까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및 핵무기의 개발, 시험에 투자한 비용. 핵무기 개발 10억 달러. 두 차례의 핵실험 4억에서 5억 달러. 대포동 2호 2회 시험 발사 6억 달러. 대포동 1호 1회 시험 발사 2억 달러. 총 30억 5천만 달러에서 31억 5천만 달러 추산. 이 돈이면 약 508만 톤의 쌀을 구매할 수 있는 액수. 북한 주민들이 1년 동안 배불리 먹고도 남는 액수. 어쨌든 북한은 어마어마한 돈을 핵무기를 개발하고 시험하느라 날려버렸고 북한에서 발생한 대기근 역시 핵개발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내용은 북한 스스로도 인정한 내용인데 2007년 7월호 한국의 잡지 월간중앙은 북한 노동당 부부장급 장경순이 당원을 상대로 한 강연의 녹취록을 입수해 보도한 적이 있다. 위대한 장군 김정일 동지께서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책동을 간파하시고 고난의 행군 시기 핵 과학자들을 친히 육성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로켓 한 발 개발하자면
김책 제철 연합기업소 같이 큰 공장 한 50개 팔아도 값을 보장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군님께서 고난의 행군 시기 가슴 아픈 말씀도 주신 바 있습니다. 공장은 못 돌아가고 인민들이 굶는 것을 자신께서는 뻔히 아시면서도 돈이 조금 생기면 여기 핵 개발에 다 집어넣었다고. 북한 당국 스스로도 북한에서 발생한 대규모 기근이 핵 개발 때문에 발생한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핵 개발이 한창이던 1994년 그 당시 북한은 한마디로 추락 직전의 비행기와 같았다. 데일리 NK 통일전략연구소 손광주 소장. 다 낡은 공산주의의 어떤 그런 유령, 그리고 완전히 추락한 경제,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이미 완전히 노예화된 2,400만 주민, 그리고 실현 불가능한 주체 사상, 그리고 핵무기를 만든 나라, 그리고 이러한 국제적으로는 완전히 고립된 하나의 그 작은 왕국으로서의 어떤 그런 이미지밖에 없었거든요. 당시 김일성의 북한이 처했던 어떤 그런 이 상황을 보면 그야말로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비행기다라는 어떤 그런 비유가 있었는데 그 내용, 그 비유 자체는 굉장히 정확한 거였습니다, 사실. 추락 직전의 비행기 같은 북한. 인민들은 계속 굶어 죽었고 김정일은 핵무기를 더 많이 만들었고 북한은 조금씩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이 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김정일은 도대체 왜 경제적인 어려움과 국제적인 비난을 감수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것일까? 통일연구원 원장을 지낸 김태우 박사. 사실 남쪽이 북한 입장에서 보면 70년 중반까지만 해도 북한이 남쪽보다 더 국력이 우세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그 이후에 급격히 격차가 벌어져서 역전돼서 격차가 벌어졌고 작년 통계를 보면 우리 GDP가 북한의 38배거든요. 어떻게 보면 북한이 체제 위협을 느끼는 가장 큰 소스는 남쪽으로부터 온다. 번영하고 잘 사는 남쪽이 가장 큰 체제 위협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 남쪽을 통제하는 데 가장 적절한 수단이 대량 살상 무기입니다. 남한하고 경제력에 있어서 경쟁을 해서 남한을 압도할 수도 없고 인구를 통해서도 압도할 수도 없고 남한을 압도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비대칭 위협, 즉 대량 살상 무기를 통한 비대칭 위협, 이런 것들 이외에는 없습니다. 김태우 박사는 북한이 한국을 압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분석한다. 또 다른 이유를 꼽으라면 첫째는 북한 내에서 김정일의 위대성을 선전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대외용으로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북한 체제에 간섭하는 것을 배제하는 수단으로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 심각한 사실은 북한은 핵 개발을 멈출 생각이 없다는 사실이다. 평양 방어사령부 정치부 조직지도원을 지낸 심주일 씨.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처참했죠. 북한에는 이제 제한 없이 예산을 쓰는 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상 숭배고, 하나는 이제 핵 개발을 비롯한 무장력 강화. 여기에는 그 제한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쓰지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당장 무기를 사와야 되겠다, 뭔가 당장 만들어야 되겠다 할 때 돈이 없으면 인민경제에 투하했던 돈도 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는 죽고, 경제는 죽은 인민들이, 그러니까 결과는 인민들 죽은 거지. 예? 그거예요. 그게 북한의 준 역량이에요.
김정일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우상화를 하는 동안 북한 인민들은 하나둘 사라졌다. 그런데 북한 주민 300만 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너무도 많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앞으로도 혹시 닥칠지 모를 북한의 식량난에 대비해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지금부터 제시해 보겠다. 첫 번째 방법은 시장 경제를 도입하는 것. 장진성 씨의 증언이다. 최소한의 생존 공간인 시장이라도 마음대로 열 수 있도록 허용을 했으면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이 말하는 자력갱생 정신으로 얼마든지 자기 생존 방식을 찾아갈 수 있었겠는데 북한 정권은 오히려 주민들을 속였어요. 내일 준다 쌀을 다음 달에는 반드시 줄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정권을 믿고 앉아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오히려 북한의 지금 주체 사상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주체 의식에 세뇌됐던 사람들, 그러니까 수령주의에 세뇌됐던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자기 개인 의식에 이게 철저했던 사람들은 살아남고.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스스로 벌어먹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은 막았을 것이다. 북한 주민들을 살리는 두 번째 방법은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북한의 김정일은 주민들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그 사실을 철저하게 숨겼다. 조금만 더 일찍 국제사회 요청에서 도움을 받았다면 수백만 명 중에서 상당수의 죽음은 막지 않았을까. 델리 NK 통일전략연구소 손광주 소장. 1990년대 중반에 대아사 기간, 식량난 기간에도 사실 만약에 김정일이 조금만 더 일찍 국제사회, 유엔에 지원 요청을 했다 그러면은 300만 명까지는 떼죽으면 안 당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식량 지원을 요청하는 시기도 상당히 놓쳤어요. 왜냐하면은 북한은 기본적으로 고립사회인데 독재를 지키기 위해서는 고립을 해야 되거든요. 폐쇄를 해야 되니까 이 식량에서 이제 이 국제사회에 요청하게 될 경우에 그만큼은 개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나라인가는 것이 정보가 그만큼 국제사회에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려해서 김정일이 한 2년간 그것을 늦추게 됩니다. 비록 늦었기는 했으나 북한은 뒤늦게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기 시작했다. 그런데 북한이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은 이후 생각지 않았던 문제가 발생한다. 북한이 국제구호단체로부터 식량을 받은 후 굶주린 인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 북한은 1998년부터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기 시작했는데 국제사회의 원조가 늘어나자 당장 식량 수입을 줄여버렸다. 1999년 식량 수입을 20만 톤 이하로 줄였고 거기서 남은 외화로 뭘 했는지 아는가?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90년대 중반의 식량 위기 시점을 보면 북한이 그 당시로 봐서는 최신의 무기들, 그러니까 미그 21기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북한 경제력에 맞지 않을 만큼의 대량으로 구매를 합니다. 소련으로부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식량 위기를 북한 당국이 몰랐을 리가 없죠. 몰랐다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북한 당국이 식량 위기라는 상황에서 식량 문제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체제 안보, 체제 수호 쪽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동상 이런 걸 떠나서 이 고가의 첨단 무기들을 소련이라든지 기타 국가에서 더 수입하는 데 주력을 했고, 반면 북한의 모든 대외 경제 관계는 중단이 되는 상황.
북한은 국제구호단체가 북한에 굶주리는 인민들을 위해 지원한 식량을 빼돌려 최신 무기인 미그 21기 40대와 헬리콥터 8대를 수입했다. 또 외국에서 지원한 식량을 취약계층에게 전달하지 않고 군량미와 간부용으로 전용해버렸다. 세종연구소 오경섭 연구위원의 설명. 북한 정부는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의 식량을 받아들이면 그걸 가장 우선적으로 군의 군량미를 우선적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군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런 식량을 배분합니다. 그리고 김정일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당과 국가안전보위부 같은 어떤 그 권력기구의 식량을 할당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먹여 살립니다. 그리고 남는 식량이 있다면 푸는 곳이 이제 평양입니다. 이를 눈치챈 국제기구가 직접 북한을 방문해 가장 어려운 지역에 식량을 지원하려 하자 북한 당국은 이를 봉쇄해버렸다. 참고로 1990년대 중반부터 10년 동안 국제구호단체에서 북한으로 돌아간 원조가 얼마나 되는지 아는가? 20억 달러가 넘는다. 이렇게 큰 액수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만 전달됐다면 지금까지 북한에서 굶주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탈리아에서 북한으로 수출되려던 호화요트가 압수된 데 이어 이번에는 북한행 고급 양주가 북한 주민들이 고난의 행군을 겪고 있던 바로 그 시기, 김정일의 밥상 위에 뭐가 올라왔는지 아는가? 고난의 행군 시절 김정일의 전속 요리사로 일했던 일본 사람 후지모토 겐지의 증언. 보통 제일 좋아하는 것은 중국 요리입니다. 상어 지느러미 요리를 무척 좋아해요. 후지모토 겐지가 밝힌 내용을 보면 고난의 행군 시기 김정일의 식탁에는 매일 전 세계에서 사들인 값비싼 재료로 만든 산의 진미가 올라왔다. 네, 김정일 동지의 식탁 위에 오르는 음식은 전 세계에서 왔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과일이 왔고 체스코에서는 생맥주가 왔죠. 일본에선 참치가 왔고 러시아와 이란에서는 소금에 절인 철갑 상어알이 와서 그걸로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경제가 넉넉한 시기라면 누구든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문 밖에서는 인민들이 굶어 죽는 시절 아닌가? 그런 시기 매일 산의 진미를 즐겼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것. 게다가 김정일은 스위스에 40억 달러의 비밀 자금을 숨겨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난의 행군 시기에 이 돈을 풀었다면, 만약 그랬다면 몇 명의 목숨을 살렸을까? 김정일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 스스로 했던 말이 있다. 동지들은 듣기요. 내래 죄기밥으로 때론 러상에서 감자 몇 알로 끼니를 내오면서 고난의 행군을 앞장서서 헤쳐나가시오. 300만 명의 억울한 영혼들이 이 말을 듣는다면 뭐라고 반응할까? 인민들은 굶어 죽는데 개인 비밀 자금을 40억 달러나 챙길 수 있는 것. 그렇게 해도 아무 제재가 없는 이런 일.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북한에서는 가능하다. 왜 그럴까? 북한의 경제 구조 때문이다. 북한의 경제는 당 경제가 20%, 군 경제가 약 50%, 나머지 국가 경제가 30%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국가 경제는 인민 경제라고 볼 수 있는데 모든 경제가 김정일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북한의 경제는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개인 경제이며 개인 소유라고 이해하면 된다. 세계 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 74년 김정일이 노동당에 들어앉으면서 사실상 북한을 리더하면서 경제 형태는 세 가지로 찢어지게 됩니다. 즉 노동당 경제, 군수 경제, 제2경제라고도 부르죠. 그다음에 이제 인민경제. 그러니까 노동당 경제는 소수 엘리트들이 외화벌이 회사를 만들어서 외화를 벌어다가 김정일의 무슨 선물을 산다, 뭐 손목시계니 뭐니 선물을 마련하는 또 사치품 김정일의 어떤 그 무슨 뭐 이런 음식물 수입하는 거 이런 데 쓰는 돈을 보니까 순전히 소비성 경제고 또 제2경제, 군수경제 역시 이것은 확대 재생산이 안 되는 군수경제고 나머지 이게 인민경제가 일반 경제인데 일반 경제 책임자는 내각 총리고 나머지 군수 경제나 이 노동당 경제는 최고 책임자가 김정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각 총리 실제로 북한 경제 전반을 지도해야 할 내각 총리는 벽돌 수만 장도 어디서 얻어오기가 어렵고 김정일은 말 한마디 하면은 외국에서 뭐 별의별 걸 다 사올 수 있는 이런 기형적인 경제 구조로 70년대부터 됐기 때문에 북한 경제는 몰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의 이상한 경제 구조 때문에 북한의 경제는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분명한 것은 북한의 경제가 몰락하든 말든 김정일은 북한 인민들이 벌어들인 소중한 재산을 죽는 그 순간, 아니 죽은 그 후에도 마치 자신의 돈처럼 쓰고 다녔다는 사실이다. 김정일이 가장 많은 비용을 들인 곳은 인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곳이 아닌 우상화 작업이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대양상 모자이크 벽화들이 혁명의 수도 평양의 장대째 언덕에 정중히 건립되었습니다. 2009년 말 기준으로 김정일의 별장이 몇 개나 되는지 아는가? 자그마치 33곳이나 된다. 황장엽 전 중앙당 비서가 살아생전 남긴 육성이다. 아마 내 생각에는 수령우리한 초대수가 저렇게 많은 나라는 역사에서 없었을 것 같아. 우리 여기 100몇 개로 하는데 그 전에 중들이 경치 좋은 데는 잘 알았어. 절간에 있는 곳마다 초대수가 없는 데가 없지 않나. 초대수도 꼭 2개야. 수령의 사냥터이지, 김정일 사냥터이지, 그 수령의 초대수 가게 있지, 김정일이 가게 있지. 항상 그 한두 곳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외국 대표단 만나기 위해서 김서희하고 만나는 그걸 와서 또 만나는 게 뒤에 또 있어. 김정일이가 그런데 그 김서희 죽었을 때도 거기에 의료진이 봉화진이어서 의료진만 못한 게 아니다. 설비가 다. 그게 뭐 도처이지. 어느 산골에 가보라고. 제일 잘 진 집이 뭐인가. 혁명역사연구실이거든. 김정일의 별장. 평양 용성의 한 곳, 평양 인근의 4곳, 원산, 신의주, 강동, 신천, 단천, 백두산, 묘향산, 함흥, 창성, 영흥 등 총 33개. 33개 별장의 총 면적은 3,366만 제곱미터로 일산 신도시 면적 1,570만 제곱미터의 2배를 넘는 넓이. 이들 별장은 각각 경관이 뛰어난 명산과 바닷가 등의 조성. 별장 용지에는 연회장, 낚시터, 승마장, 사냥터 등 갖춰 병원과 관리원 상주. 별장이 위치한 지역 인근에는 김정일만 이용하는 전용 열차역 28개를 만들어 운영 중. 김정일은 이들 33개의 별장을 수리하고 관리하는 데 400억 원 이상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 개인의 전용 시설을 관리하는 데 무려 3,700만 달러를 쏟아 부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액수는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 동안 개성공단에서 일한 북측 근로자 39,500여 명에게 지급된 임금
4,075만 달러와 맞먹는 액수다. 북한이 김정일 개인의 우상화와 신격화를 위해 쓴 액수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다. 작년과 2013년 상반기에만 쓴 비용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이 김정일의 우상화에 쓴 비용. 2012년 12월 김정일 사망 당시에 쓴 비용 1억 1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1,190억 원. 2013년 4월 평양 만수대 언덕에 세운 높이 23m짜리 김정일 동상 제작비 약 1,000만 달러.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무력부, 강계시 등의 김정일 동상 7개를 추가 건립. 동상 건립에만 약 5천만 달러 소요. 전국 주요 교차로마다 서 있는 영생탑 약 3,200여 개에 김정일이란 글귀를 넣는데 2,500만 달러. 김씨 왕조 찬양화인 모자이크 벽화 교체에 1,500만 달러 지출. 2천만 개 넘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교체에 2천만 달러 투입. 김일성 김정일 얼굴이 들어간 쌍상 배지 제작에 100만 달러 지불. 이상 2013년 상반기에만 김정일 우상화에 지불한 액수 총 1억 1천만 달러. 북한이 2013년 상반기 김정일 우상화에 쓴 1억 1천만 달러의 돈이면 1톤에 290달러 하는 강냉이를 38만 톤이나 살 수 있다. 유엔이 추산한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분 50만 톤을 상당 부분 메울 수 있는 양이다. 김정일은 죽은 후에도 북한 인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갉아먹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민들에게 돌아갔다. 제대로 먹지 못한 북한의 젊은이들,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는가? 데일리 NK 박인호 대표. 지금 조선인민군 입대 기준을 보면 키 142cm 미만이 되어야 군 입대에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조선 남자들의 평균 키가 쪼그라들었다는 말이죠. 또 90년대부터 유랑 걸식을 하며 꽃제비 생활을 했던 아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성장 기간을 거쳤던 많은 조선의 젊은이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지식적인 면이나 도덕 문화적인 측면에서 전 세대보다 후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의 20, 30대들을 보면 아는 것도 없고 도덕도 없고 예의도 없고 사상도 없다, 이런 기성세대들의 한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이들이 육체와 정신 모두 상처를 입고 있다. 북한의 미래가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달북인 대학생 김지현 씨. 인간에게서 착한 마음, 남을 배려하거나 또 이제 그런 마음들이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많이 개인주의적으로 되고 북한 사람들 속에서 이제 살기 위해서는 뭐 남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사는 자가, 살아남는 자가 승자다라는 어떤 그런 논리가 많이 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북한의 내일이, 북한의 미래가 지금 위험하다. 비폐해진 정신, 왜소한 체력, 그리고 살아남은 자에게 남은 것은 악한 마음뿐이다. 80년대 경제위기를 외면하고 90년대 식량난으로 300만 명의 목숨까지 잃게 하더니 이제는 북한의 앞날까지 핏빛적색으로 만든 자, 억울하게 죽은 300만 명 원혼들의 이름과 북한의 앞날을 위해 김정일을 또다시 고발한다. 그의 죄목은 살인죄다.